잠자는 사이 통장에 돈이 꽂힌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신 말씀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 배당금이라는 제도가 무려 4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부자들의 조용한 급여 역할을 해온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기업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합시다. 잠깐 구독해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매년 당신이 일하지 않아도 그 회사가 번 이익의 일부가 주기적으로 당신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코로나19로 집에만 있던 시기에도, 휴가 중이어도, 심지어 자는 동안에도요. 이게 현실일까요?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 배당금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원리로 돌아가며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배당금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현금이나 주식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주식 한 주당 얼마를 줄지, 언제 줄지는 회사의 이사회가 결정을 하고 그 결과가 공시를 통해 발표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내도 꼭 배당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배당 대신 남은 이익을 공장 증설, 연구개발, 인수합병 같은 성장 투자에 재투자하기도 합니다. 결국 배당은 성장에 재투자할 돈과 주주에게 돌려줄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경영진의 전략적 선택이라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배당금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가 배당 성향입니다. 이건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의 비율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한 회사가 100억 원의 이익을 냈는데 30억 원을 배당으로 준다면 배당 성향은 30%라는 뜻입니다. 보통 제조업이나 유틸리티 같은 성숙 산업의 배당 성향은 30에서 60% 정도이고, 성장하는 IT 기업들은 0에서 10% 정도입니다. 배당 성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주에게는 좋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재투자할 자본금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배당금을 받기까지는 몇 가지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마치 영화의 장면 전환처럼요. 먼저 선언일이 있습니다. 이는 주당 얼마, 언제 줄게요라고 회사가 공식 발표하는 날이며 투자자들이 처음 소식을 듣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은 기준일인데, 이날 주주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에게 배당을 주겠다고 정하는 날입니다. 일종의 명부 마감일인 셈이죠. 세 번째로 배당락일이 있습니다. 이날 이후에 주식을 사면 이번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날인데, 중요하지만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일이 있는데, 실제로 현금이 당신의 계좌에 들어오는 날입니다. 드디어 돈이 들어왔다는 그 순간이죠. 배당금의 형태도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현금 배당입니다. 주당 1,000원이라고 하면 100주를 가진 당신은 10만 원이 계좌에 꽂힙니다. 그 외에 주식 배당도 있습니다. 현금 대신 추가 주식을 나눠주는데 주식 수는 늘지만 주당 가격은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당 10% 주식 배당을 받으면 100주가 110주가 되지만 주가는 그만큼 낮아지는 시기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자주 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 수익률입니다. 이건 연간 배당금 나누기 현재 주가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는데, 쉽게 말해 지금 가격에 사면 배당으로 연 몇 %를 받는 셈인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만 원이고 연간 배당금이 3,000원이면 배당 수익률은 3%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배당 수익률에서의 비용인데, 이건 투자할 때의 원래 가격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에 산 주식이 지금 20만 원이 되었는데 배당이 2,000원이면 현재 배당 수익률은 1%이지만 원래 매수가 기준 배당 수익률은 2%라는 뜻입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자들의 실제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당금의 역사를 따라가 보면 주식 투자 자체의 역사를 같이 보는 느낌이 듭니다. 1602년 암스테르담에서 역사상 첫 상장 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합니다. 이 회사는 동방으로의 무역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엄청난 자본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 이익을 나눠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현금 배당을 준 건 아니었습니다. 1610년에 처음 배당을 했는데 무려 향신료로 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향신료가 매우 귀한 재물이었으니까요. 쉽게 말해 동양의 향신료를 팔아서 나온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향신료로 나눠준 거죠. 이후 약 200년 동안 평균 18% 수준의 높은 배당을 지급하며 당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인컴을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고배당주의 3배를 나눠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럽인들이 이 주식에 미쳤던 거죠. 생각해보면 VOC 주식에 1만 유로를 투자했던 사람이라면 매년 1,800유로의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당시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익이었어요. 17에서 18세기로 넘어가면서 영국 동인도 회사, 허드슨 베이 컴퍼니 같은 무역 식민지 회사들도 높은 배당을 주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북미에서는 1684년 허드슨 베이 컴퍼니가 북미 최초의 배당 지급 회사로 기록되고 18세기 말 미국의 초기 은행들도 4에서 9% 수준의 배당을 꾸준히 지급했습니다. 이 시기에 배당은 거의 투자의 전부에 가까웠습니다. 주가 차익보다 매년 얼마를 나눠주느냐가 투자의 핵심이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특히 1910년 전후에 미국과 영국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주식의 배당 수익률이 채권보다 높아야 주식 투자의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지금처럼 성장주, 밸류에이션, 스토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회사는 매년 얼마를 나눠주는가가 주된 관심사였던 거죠. 유틸리티, 철도, 제조업 등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회사들이 5에서 8% 수준의 배당을 꾸준히 지급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당시 투자 매뉴얼에는 배당 수익률이 채권 이자율보다 최소 1에서 2% 높아야 주식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채권보다 훨씬 위험하니까 그만큼의 추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였거든요. 장기적으로도 배당과 배당 성장분이 전체 주식 수익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1900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간 미국 주식의 총 수익률을 분석해보면 배당이 차지하는 부분이 약 40%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배당금은 소소한 보너스가 아니라 장기 수익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국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흥미로운 대비가 있거든요. 실은 한국의 배당 문화는 굉장히 늦게 시작됐습니다. 경제개발 시대부터 한국 기업들은 이익은 무조건 재투자하라, 배당은 약한 회사가 하는 것이라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정부도 성장을 강조했고 기업들도 배당보다는 더 크게 성장하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중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기관 투자자가 한국 회사들에게 너희도 배당을 좀 더 줘야 하지 않나? 라고 압력을 주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한국 기업들이 나눠주는 배당금이 무려 3배 증가했습니다. 2012년에는 99억 달러, 2021년에는 303억 달러가 됐다는 뜻이에요. 독일이나 호주도 같은 기간 1.3배, 1.5배 정도였는데 한국은 3배였습니다. 이건 정말 문화적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흥미롭게도 2025년 현재 한국의 고배당 주식들을 보면 신한금융그룹, 강원랜드, 삼성화재 같은 기업들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모두 과거 20년 전에는 배당을 거의 주지 않았던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배당보다 성장에 집중하던 전형적인 성장주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삼성전자의 배당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회사가 반도체,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엄청난 자본을 투입하고 있었거든요. 배당 따위는 할 여유가 없다는 태도였죠. 그런데 2010년을 기점으로 달라집니다. 2010년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본격적인 배당 정책을 내놓습니다. 주당 10,000원의 배당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이건 2009년 대비 25%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신호였어요. 우리도 이제 배당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신호 말입니다. 그 이후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 시스템을 도입하고 꾸준히 배당을 늘려나갔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사업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성장도 필요하지만 주주들에게도 돌려줘야 한다는 경영 철학으로 바뀐 거죠. 오늘날 삼성전자는 배당을 지급하는 대표 배당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 흐름을 주주 환원에 쓰겠다는 정책을 공시하며 기본 배당 플러스 자사주 매입 소각을 조합한 중장기 주주 환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삼성전자가 주주에게 돌려준 총 현금이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바뀌면서 한국 전체 배당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최대 기업이 배당을 해야 한다고 깨닫게 된 거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1950에서 1970년대 미국은 고성장 국면에 들어가면서 일부 기업들은 배당을 줄이거나 없애고 대신 성장에 올인하는 전략을 택합니다. 실리콘밸리식 성장주 모델이 본격적으로 부상한 20세기 후반에는 배당을 안 주는 회사는 성장에 집중하는 회사라는 이미지도 형성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인텔 같은 초기 테크 회사들은 배당을 주지 않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처음 상장한 86년부터 무려 14년 동안 배당을 주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전통적 배당 귀족 기업들도 성장과 함께 가치가 쌓였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배당을 시작해 100년 넘게 배당을 이어온 기업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장기간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은 변동성 국면에서 방어력 있는 수익을 제공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배당주들의 성과입니다. 당시 일반 주식은 50% 이상 떨어졌지만 배당 귀족 기업들은 평균 30% 정도만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 회복 과정에서도 배당 귀족 기업들이 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배당대 성장의 이분법이 아니라 성숙한 사업은 배당 성장 단계는 재투자라는 라이프 사이클 관점으로 점점 정리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포스코는 한국에서 꾸준한 배당을 떠올릴 때 빠지지 않는 회사입니다. 철강이라는 경기 민감 업종임에도 장기적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철강 가격이 떨어지는 해도 배당을 줘야 하니까요. 2023에서 2025년 중기 주주 환원 정책을 보면 그 의지가 명확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기본적으로 주당 10,000원을 배당하겠다는 기준선을 제시했고 실제로 2023년, 2024년에 주당 10,000원 배당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이익이 좋은 해에는 더 많이 줍니다. 2021년에는 주당 17,000원을 주기도 했거든요. 2022년에는 12,000원, 2020년에는 8,000원이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배당 바닥선을 깔아두고 여기서 위로 움직인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철학은 이겁니다. 전통 제조업 기업은 경기 실적은 출렁거려도 배당은 어느 정도 바닥선을 깔아주는 방식으로 주주에게 신뢰를 주려 한다는 점이죠. 마치 부모가 어려운 해에도 자식에게 용돈을 약속하는 것처럼요. 이런 전략의 장점은 투자자들이 포스코 주식을 장기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당이 안정적이니까 주가가 하락해도 배당 수익으로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특히 SK텔레콤을 보면 완전히 다른 배당 전략을 봅니다. 통신 사업은 가입자 기반이 있어서 현금 흐름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통신료가 들어오니까요. 이런 특성 때문에 SK텔레콤은 다른 산업의 기업들보다 훨씬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의 배당 수익률은 6.5% 수준으로 한국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사는 신규 고객 확보보다는 기존 고객에서 꾸준히 수익을 뽑아내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SK텔레콤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꾸준히 3,500에서 4,500원대의 배당을 지급해왔습니다. 이건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통신사 특유의 배당 정책입니다. 이건 배당 전략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산업이 다르면 배당 정책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철강회사는 기본 배당 플러스 호황기일 때의 특별 배당, 통신사는 높고 안정적인 정기 배당이라는 식으로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배당 받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회계적 재무적으로 정직하게 답하면 배당은 절대 공짜 돈이 아닙니다. 배당락 이래 이론적으로 주가는 배당금만큼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주식이 2,000원 배당을 하면 배당락길에는 98,000원 수준으로 주가가 조정됩니다. 즉 통장에 현금 2,000원이 들어오는 대신 보유 주식 가치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마치 왼쪽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요. 재무이론에서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 모딜리아니 밀러 배당무 관련 이론을 언급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세금 거래 비용이 없다면 배당을 주든 안 주든 회사의 가치 자체는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투자자의 세금 상황, 현금 선호도, 심리적 만족감 때문에 배당이 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월급이 없는 사람은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실질적인 가치죠. 또한 심리적으로 회사가 나에게 현금을 주고 있다는 느낌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요소는 배당세입니다. 한국에서는 배당금에 대해 15.4%의 세금을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5%라고 해도 실제로 받는 수익률은 약 4.2% 정도가 되는 거죠. 회사마다 배당 정책이 다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업의 성숙도와 투자 기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숙 기업의 배당 전략을 보면은 이미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고 투자할 마땅한 고수익 프로젝트가 적습니다. 이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으로 돌려주며 3에서 5% 수준의 안정적 배당 수익률을 목표로 합니다. 전력회사, 공사, 대형 식품, 음료 기업이 그 예입니다. 반면 성장 기업의 배당 전략은 다릅니다. R&D, 마케팅, 인수합병 등 자본을 투입하면 높은 성장을 기대합니다. 배당을 거의 주지 않거나 상징적으로만 지급합니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신약 개발 중인 바이오 회사, 신기술 개발 중인 스타트업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과거 20년을 보면 많은 성장주들이 성장한 뒤에 배당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애플은 2012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2003년에 처음 배당을 시작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이 당장 필요한가, 아니면 성장에 베팅하고 싶은가에 따라 고배당주와 무배당 성장주 중 어디에 비중을 둘지 결정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는 것은 장기간으로 봤을 때 배당 성장주가 고배당주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배당주 투자라고 해서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고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가짜 고배당을 조심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주가가 크게 빠져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50% 빠져서 5,000원짜리 주식이 2,500원이 됐어요. 배당은 여전히 200원이므로 배당 수익률은 8%가 돼요. 8%는 높은 수익률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주가가 빠진 이유를 무시한 분석입니다. 주가가 떨어진 건 회사의 기본이 흔들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배당 성향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배당 성향이 너무 높으면 회사가 성장을 위한 재투자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 성향이 100% 이상이면 이익 전체를 배당으로 주고 재투자할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회사는 대부분 사양산업이거나 다음 해에 배당을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을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5년 이상의 배당 기록과 증가 추이를 확인하세요. 한 번의 큰 배당보다는 꾸준한 배당이 중요합니다. 둘째, 배당 성향이 과도하지 않은지 봐야 하는데 보통 30에서 60% 정도가 건전한 수준입니다. 셋째,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업종인지도 중요합니다. 경기 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 산업인가요? 넷째, 부채 비율, 이익 변동성 등 기본 재무 건전성도 확인하세요. 회사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은 없나요?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오래가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회사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배당을 늘리고 있는 회사인지 줄이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입니다. 배당을 매년 증가시키는 회사는 경영진이 회사의 미래에 자신감이 있다는 신호거든요. 배당의 진짜 위력은 받은 배당을 다시 투자할 때 나타납니다. 많은 나라와 브로커리지에서 DRIP를 통해 배당금을 자동으로 같은 종목 주식 구매에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날까요? 올해 100주를 가지고 배당금 3,000원을 받아요. 그 3,000원으로 추가 주식 0.5주를 사줘요. 이제 100.5주를 보유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100.5주로 배당을 받으니 좀 더 많아요. 그걸 또 재투자하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0세에 1,000만 원으로 배당 수익률 4%인 배당주에 투자했다고 해봅시다. 배당을 재투자하면서 매해 배당이 3%씩 증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30년 후 60세가 되었을 때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약 4천만 원을 넘게 됩니다. 배당만 재투자하면서 추가 자본금을 넣지 않았는데도요. 특히 30년, 40년 같은 장기간 배당을 재투자한 포트폴리오가 단순히 가격만 오르는 주식보다 높은 총수익률을 달성한 사례들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통계는 역사적으로 저성장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시장에서 배당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주식시장이 거의 수익률을 내지 못한 시기에도 배당 재투자를 한 투자자들은 약 2%의 연평균 수익률을 얻었습니다. 즉, 배당은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현금 뽑아 쓰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복리 엔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020년대에 들어서도 배당은 여전히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저금리 고물가 시대에는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기업이 인컴 투자자의 피난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은행 이자가 1에서 2%에 불과한데 배당 수익률이 3에서 5%라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배당주를 찾게 됩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초저금리 정책이 풀리기 전까지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어요. ETF 시장에서도 고배당 ETF, 배당 성장 ETF 등이 큰 자금을 끌어모으며 하나의 거대한 투자 테마로 자리 잡았습니다. 배당만 모아놓은 바구니라는 개념의 상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죠. 흥미로운 통계가 있는데 2024년 기준 전 세계 배당주 ETF의 자산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배당보다는 세후 기준 총수익이 더 중요하다. 배당을 받아서 세금 떼고 재투자 비용 내고 하면은 그냥 주가 상승만 노리는 게 낫지 않나? 이건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세금과 거래 비용을 고려하면 배당의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 고소득자나 당위 투자자에게는 배당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결국 배당금은 어떤 스타일의 투자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도구라고 보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이해입니다. 소비 목적이라면 배당이 유용합니다. 성장 목적이라면 배당 재투자가 유용합니다. 절세 목적이라면 배당이 비효율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배당 문화의 변화는 정말 눈부십니다. 2015년 한국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이 회사에 배당을 더 줘야 한다고 압력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이후 2015에서 2017년에는 배당 세금까지 14%에서 9%로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 상장사의 총 배당 규모는 약 303억 달러였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3배 증가한 거예요. 2021년 기준 코스피 상장사 중 46%가 배당을 증가시켰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배당 증가가 매우 드물었거든요. 한국 기업들도 점점 분기 배당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모두 연 1회만 배당했거든요. 이건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올해 2025년 기준 신한금융그룹, 강원랜드, 캡스 같은 기업들이 5%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수치들을 보면 한국도 이제 진정한 의미의 배당주 시대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금이라는 개념을 공부할 때 꼭 점검하시면 좋은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당은 회사 이익의 분배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공짜 돈이 아니라 주가에 반영되는 가치 이전입니다. 둘째, 배당 정책은 회사의 라이프 사이클을 반영합니다. 성장 단계에는 배당이 없고 성숙 단계에는 중간 정도의 배당이 있으며 성숙 쇠락 단계에는 높은 배당이 있습니다. 셋째, 배당 수익률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배당 기록, 배당 성향, 현금 흐름, 재무 건전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넷째, 배당 재투자는 강력한 복리 효과를 만듭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배당을 다시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다섯째, 배당 정책은 회사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배당을 늘리는 회사는 주주를 소중히 생각한다는 신호이고 배당을 없애는 회사는 성장의 모든 것을 건다는 신호입니다. 여섯째, 배당의 가치는 투자자의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현금이 필요하면 배당 수익이 중요하고 자산 증가가 목표면 배당 재투자가 중요하며 절세가 목표면 배당이 비효율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 배당 성장이 배당 수익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매년 증가시키는 회사가 초기 배당 수익률은 낮아도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수익을 줄 수 있거든요. 배당금의 역사는 투자자가 회사의 소유자로서 이익을 나누어 받는 권리의 역사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향신료로 배당을 줬을 때부터 21세기 삼성전자가 분기 배당을 시행할 때까지 배당의 역할은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회사를 키운 사람들에게 그 성과를 나눠주는 것. 다만
시대에 따라 형태와 철학이 변했을 뿐입니다. 역사적 흐름을 보면 초기에는 향신료든 현금이든 투자자를 끌어모으려던 시대였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배당이 투자의 핵심이었고 현금 흐름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성장의 시대에는 배당보다 성장에 투자하자는 자본 재투자 시대였습니다. 성숙 시대에는 성장도 배당도 함께하는 밸런스의 시대입니다. 한국도 지금 이 성숙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포스코, SK텔레콤까지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우리는 성장도 하지만 주주들과도 이익을 나누겠다고 선언한 거죠. 뉴스에서 사상 최대 배당, 배당 성장주, 무배당 성장 전략 같은 말이 나와도 이제 여러분은 그 뒤에 있는 400년의 금융 역사와 기업의 경영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배당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배당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잠자는 사이 통장에 꽂히는 돈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역사가 검증한 투자 전략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배당금은 과거의 부자들이 택했고 현재의 장기 투자자들이 활용하고 미래 세대들도 의지할 강력한 부의 축적 도구가 될 것입니다.